교수님 그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그 삶의 질을 네. 지수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참 새로운데요.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이제 지표가 뭐고 또 지수가 뭔지 어떤 개념인지 좀 간략하게 좀 먼저 소개를 좀 그렇게 해주시죠.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아동의 삶의 질, 행복도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 사회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늘리고 증진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또 우리가 그런 노력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얼마나 증진되는지를 알려면 뭔가 측정하는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정하는 도구를 우리가 흔히 지표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지표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아동들의 삶의 영역을 일정 영역을 수치화하는 작업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건강 그러면 아동들의 결식률 혹은 아동들의 건강도 주관적인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거를 일정 수치로 하는 작업을 지표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들의 그 삶의 질을 놓고 보면 사실 아동들의 삶의 질이 한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를 통해서 아동들의 삶의 특정 영역을 측정하고 그 상태를 알아내는 작업이 중요한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의문, 궁금증이 드냐면 이게 여러 지표가 많다 보니까 어떤 영역은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영역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너무 지표가 많아지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근거가 상당히 좀 미약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 여러 지표들을 하나의 단일 수치로 모으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이제 지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지표를 하나의 종합화한 단일 수치로 나타내서 그걸로 아동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아주 그냥 그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주식 시장을 놓고 보면 여러 그 이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매일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가 올랐냐, 코스피 지수가 얼마가 내렸냐 이럴 때 그거를 이제 지수라고 하는 개념이니까요. 그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아동의 삶의 질도 그렇게 지수로서 이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소개드린 연구는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 저희가 2012년서부터 해서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조사까지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올해 후반기에 이제 5차 조사에 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3,000명 이상 청소년을 상담해 보면서 정말 주관적 행복감이 많이 낮은 대한민국 아동과 청소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지역 간의 차이도 있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이제 이제 차이는 이제 상대적인 차이인데요. 평균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평균을 100점으로 놓고 보면 위로 한 20점 되는 그 상당히 높은 지역이 있고 아래로 떨어지는 20점. 그러니까 그 격차를 그런 식으로 이제 산술적으로 놓고 보면 약 한 30점에서 40점 정도의 격차가 실제로 나타난다. 지난 연구를 보면 전라북도에서 그 삶의 질이 최하위권으로 나온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조사를 계기로 다양한 해결책이 마련됐다고 들었는데 우리 김은정 부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그동안 조사를 4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계속 하위권에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왜 전라북도는 계속 이렇게 점수가 낮은가? 그 지역에서도 이제 고민이 많았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는 기관들에서도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마지막 조사를 했던 2017년도를 보면 전라북도가 8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전에 최하위에 있던 거에 비해서 순위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는가 이제 모두에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이 와서 한번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설명을 이제 들어보니까요, 전라북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 그 아동의 삶의 질 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2012년부터 계속해서 전라북도 아동의 삶의 질 순위가 낮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도 갖고 이것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수가 지속되지 않고 아이들의 삶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나 고민들을 많이 했고 그 지역
지역을 좀 분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 빈곤율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가장 빈곤율도 아동 빈곤율도 높은 걸로 나와서 아동의 삶의 질과 빈곤의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 안에서 이제 빈곤과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 내에서 이제 취약한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이 그 교육에서 좀 배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접근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학습 결손을 방지하거나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거나 또 심리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그 삶의 질 점수 자체가 낮고 지역의 순위가 낮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삶의 질 연구를 진행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지역 간의 순위를 그냥 단순히 비교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그 결과를 받은 지자체가 이후에 액션을 취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그렇게 그 삶의 질 순위, 전라북도의 순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점수를 높일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지자체 그 지역의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동들의 행복도가 결국은 나라별로도 다르고 나라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시도별로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족 내에서도 가정의 형태에 따라서도 많이 이제 좌우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 아동의 행복이 그 어떻게 생각하면 진공 상태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동이 이제 매일 그 상호작용하고 경험하게 되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그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이제 크게 살펴보면 가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의 경우는 이제 학교가 있고 이제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면 이제 지역사회 이렇게 되는데 역시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가정이 상당히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에.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가정의 그 여러 가지 그 구성 형태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지는 영향을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가정의 구성 형태 그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정의 구성 형태에 따라서 다른 조건들이 또 밀접히 연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정의 형태만이 아니라 가정의 형태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을 그냥 이 평균으로 보면 한부모 가정이 이 양부모 가정보다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그게 가정 형태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시 한부모 가정인 경우는 평균적으로 보면 가구 소득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동과 아무래도 그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역시 아동의 그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형태 구조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정 바깥에서 가정이 해체된 경우에는 뭐 이제 양육시설에서 이제 크거나 또 뭐 위탁 또 시설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2017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그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개수가 이제 280개 되는데요. 아동복지시설에는 뭐 아동 양육시설이라든가 일시보호시설이라든가 장애아동시설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280개 되는 이 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이 한 12,700명 정도 됐고요. 이렇게 시설 아동 외에 가정위탁 아동들이 또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같은 경우도 2017년 기준으로 한 11,975명 정도 돼서 소위 우리가 원가정이 아니라 부모님과 떨어져서 가정 밖에서 사는 아동들의 규모가 한 대략 한 2만 3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 밖에는 그 아이들의 만족도가 지금 가정 내하고는 크게 차이 나겠죠?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저희가 작년에 조사할 때 그 가족 구분을 조금 해놨어요. 그래서 좀 유형화를 시켰는데 하나는 양부모이면서 빈곤하지 않은 가정, 하나는 양부모이면서 빈곤한 가정, 또 하나는 한부모이거나 조성가정이면서 빈곤한 가정, 한부모이거나 조성가정이면서 빈곤하지 않은 가정, 그리고 가정위탁, 그다음에 시설 이렇게 이제 유형을 좀 비교해서 봤는데요. 이게 사실은 한부모이면서 빈곤한 가정이 이제
예, 그 위기 상황이라는 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양육이 이제 혼자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빈곤까지 오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위기 상황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근데 시설에서의 이제 아동들이 발달이라던가 심리적 정서 부분이라든가 본인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점수가 낮게 나는 걸로 좀 나왔습니다. 시설 아동 중에도 이 삶의 질이 높았던 경우가 있나요? 시설 아동 중이라기보다는 그 저희가 묻는 문항들 중에 그 시설 아동들이 좀 다른 그룹보다 좀 높게 나왔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알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대한민국 정부도 가입한 그 국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인데, 그 협약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되게 낮습니다. 협약 자체가 있는 줄 잘 모르고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돼 있는 줄 모르죠. 근데 시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단체로 교육을 받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약을 알고는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협약을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협약의 내용이 아동의 권리를 누군가가 지켜줘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협약을 지켜줘야 되는 당사자인 국가, 양육자들이 이런 협약이 있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를 지켜줄 책무가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아동이 처한 이런 가족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그 지수 중에 조금 눈여겨볼 지수가 있다면 어떤 영역인지 좀 교수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그 아동의 이제 발달 측면에서 보면 특히 정서적인 측면 이런 것이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가정과 떨어져서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관계성 측면 이런 부분도 조금 취약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설이라는 환경 자체가 아동들의 발달에 일정 정도 그 제한적인 요소가 되는 또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지금까지 아동의 삶의 지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토크2에서 본격적으로 특정 아동 대상 계층을 상대로 해서 좀 더 토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